안녕하십니까, 조선산사입니다. 오늘 3월 27일 현재 시각 06시 31분. 애기 온도 0.7도. 쌀. 날씨가 오르락내락 하니까 몸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제 그냥 토요일 날인가 그 지역 신문 중에 평택신문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그 황새라는 그 새가 있어요. 1급 멸종위기 조류. 전 세계 2,400마리. 우리나라에서는 그 조선시대에 좀 보이다가 6.25 때 절멸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새가 완전히 6.25 때 없어졌다가 60년대 뭐 한두 마리 나타나서 목격이 됐는데, 뭐 농약을 그 중독돼서 죽거나 뭐 포수, 뭐 아니면 뭐 살쾡이, 아주 그냥 잔혹사더라고. 종 자체가. 그래서 뭐 일본에서도 또 뭐 좀 도움을 주고 그러다가 예산 쪽에 인공부화를 시켜서 좀 몇 마리씩 이렇게 좀 풀어놓나 보더라고요. 전국에 열 몇 마리 정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멸종되다시피 하는 데인데, 그 새가 그 지역 신문에 최근 여기 평택 쪽, 서평택 쪽에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반가운 일이다 이러고 있는데, 집사람하고 그 이쪽 안중 쪽을 이렇게 좀 걷고 있는데, 두 마리의 황새가 그 지역 신문에서 나왔던 그 지역과 동일한 천덕 쪽이라는 쪽 방향으로 해서 그 앞에 논 지역을 먹이 활동하는 걸 봤어요. 근데 되게 그 새가 엄청 크더라고. 황새를 잡아다가 죽인 정황이 목격이 되면, 그 판례에 보면 그 분이 1년 3개월 샀어요, 징역을. 새 한 마리 죽였다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새 알을 신경통행과 좋다고 해서 3마리, 그게 황새 알이 몸에 좋다는 그런 민간에서 전해오는 그런 설이 있었나 봐요. 민간요법으로. 그래서 그렇게 많이 그 절멸이 된 것 같아, 황새가. 결국 그 새 알도 그렇게 됐어. 나 어렸을 때 나도 그 얘기 들은 것 같아, 신문에. 암컷 하나만 살아남아가지고 유정란으로 수컷의 그 정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죠? 그런 얘기를 했고, 어제 아주 그냥 상당히 진귀한 새를 봤어요. 진귀한 새를. 뭐 새가 엄청 커가지고 잠깐 보니까 백로나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근데 백로보다는 훨씬 크더라고, 키가, 사이즈가. 그리고 그 날개 끝이 짙은 검정색으로 눈에 확 띄더라고. 너무 멋지더라고. 너무 멋져. 그 동화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예긴이라는 분이 거의 그 21세기 그 천연자원과 전력자원, 대체자원 관련한 아주 뭐 엄청난
대학자신데 그 더 프라이즈라는 한국명으로는 황금의 샘. 예. 더 프라이즈 그러면 뭐 보상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 인류의 그 인류에게 전해준 어떤 보상과 같은 그런 자원인 석유를 가지고 쓴 두 편의 대서사신데 퓨리처상도 타고 일본을 다 끝마치고 나서 본 내용인데, 석유에 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석유가 인류에 미치고 전쟁사에 미친 영향을 얘기를 한 내용이었어요. 2권째 들어가고 있는데, 일본에서 인상 깊게 남았던 건 그거더라고. 결국은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있잖아요. 어떤 목표를 획득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합의가 어떤 의미를 지느냐의 를 어떻게 역사적인 사례로 고찰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었어요. 어떤 목표를 합의하는데 생마와 같이, 그리고 전력 질주해서 진격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 바로 탈취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어떤 정치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그거를 잠시 보류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좀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황금의 샘에 나와 있는 패튼 장군과 미국의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누구죠? 미 연합군 사령관과의 그 갈등 관계. 몽고메리 장군의 영국 제21사단, 패튼 제10군단, 3군단, 노르망에서 6월 6일날, 1944년 6월 6일날 작전이 성공된 이후에 8월, 9월까지 패튼은 독일 서부전선까지 맹렬하게 달려갑니다. 맹렬하게. 그래서 거의 그 자신의 패튼 전차가 10일 정도 그 독일 전역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연합군 사령관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몽고메리는, 그러니까 그 한정된 석유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차와 이런 이동수단인 트럭 등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누구에게 자원을 배분해야 되는지, 아이젠하워 장군이구나. 아이젠하워가 누구에게 자원을 배분해야 되는가. 3군단 미군 출신의 진격의 장군인 패튼, 그는 뭐 어찌됐든 간에 야전에서 뭐 롬멜과 같이 어마어마한 전과를 올리고 있죠. 물론 뭐 지도부와는 뭐 잦은 다툼이 있었고 원활한 보급 체계에 대한 불만이었던 거죠. 롬멜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 지원부대. 그런 상태에서 독일 서부까지 진격한 상태에서 석유 공급이 갑자기 10분의 1로 줄고 이후에는 9월 달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통보를 받아요. 8월에. 그러고 있는데 뭐 패턴은 뭐 불같이 화를 내죠. 그는 정서적인 불안도 있고 뭐 조직과의 갈등도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전쟁 군인에게는, 특히 그 장성에게는 치명적인 어떤 내용이었나 보더라고요. 나중에 아이젠하워는 결국 그 영국 연합군과의 긴밀한 협조에 금이 가는 걸 우려해서 몽고메리에 있는, 그러니까
장군 21사단이 주창하는, 즉 40개 사단 40개 사단을 저희에게 공급을 해주신다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는 어떤 요청, 아이젠하워 사령부에 요청을 했고, 상군단 패트는 빠른 석유 공급만 진행이 된다면 자신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 독일 베를린을 지나서 근데 공급을 안 했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왜냐? 가장 큰 연합국의 우방인 영국이 지금 사령부에 자신에게 지금 연료를 공급해주지 않는다는 막 이런 여러 가지 곡해를 하잖아요. 몽고메리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같은 우산 아래에 있지만 연합군 측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잖아. 많은 오해를 하고 있던 거지, 몽고메리도. 자기 나름대로 서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뭐 진격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아이젠하워가 이제 두 개의 군단과 사단의 두 정치적인 그 하급 객체에서 일어나는 자원 배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걸 골목돌이 생각한 끝에 야전에서 올라왔던 그 전격적인 작전에 대해서 대기 명령을 내리고 정치적인 합의를 이룬 거예요. 영국에 40개 사단을 줄 수는 없으니 우리가 이 남은 연료 한동안 다시 쓸 수 있는 연료를 줄 테니까 거기에 진짜 적절히 합의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마하고 3군단은 거기서 한 달여가량 소강 상태로 남게 됐어요. 이러므로 인해서 독일은 갑자기 그 진격이 멈춰진 상태니까 모든 가용한 자원에 대한 방어선을, 독일 방어선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 한 달여간의 기간 동안에 이게 패착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아이젠하워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한 거는, 패튼이 서부 독일 지그프리트 서부 전선에서 올라와 가지고 독일 내에 침공했을 때 종심이 길어지잖아요. 쭉 늘어진다 이거지. 그럼 이래서 측면에서 들어오는 적군의 기습에 대처할 수 없다라는 판단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에 대해서 여러 비난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거죠. 그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그때 만약에 패튼 3군단이 독일을 뚫고, 근데 독일이 우왕좌왕하고 뭐 그 다리에 폭각을 놔서 그 진군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독일의 그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그러니까 패튼은 정확히 봤던 거지. 10일 안에 자기가 연료가 공급이 되면 10일 안에 그 모든 전쟁을 끝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맞는 얘기였지. 패튼이 그로 인해서 말이죠. 만약에 그때 전쟁이 그로 인해서 100만 가까운 연합군의 군인들이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 짧은 순간에 그 교착 상태에 있는 지그프트 서부 전선을 뚫지 못한 그 상태에서 이후에 독일이 방어진을 구축한 상태에서 75% 되는 사상자가, 75만이나 되는 사상자가 그때 발생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됐다고 후대의 학자들은 전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소련의 서부전선 독일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해줬다. 누가? 그 패튼의 진기역을 막은 아이젠하워 장군의 결정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때 잠시만요, 나 기름 좀 넣고